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노영실 선임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분들 강동원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나와서 조금 놀라셨지요? 저는 강동원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정의를 설립하였고 그간 부동산 사건 외에도 이혼, 상속,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 한국 사회에서 사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이나 자녀들 교육 문제,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불상사까지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법무법인 정의 선임 변호사들이 구독자분들께 부동산 외의 분야에 관해서 법률 지식과 소송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새로 기획한 코너의 이름은 실속 생활법률인데요. 일단은 가칭이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코너의 새 이름을 정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 중에서도 특히 황혼이혼에 대해서 오늘 법률 지식과 소송 가이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혼이혼이란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해 오신 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자녀도 장성하였으니 노후 생활을 나 홀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겠다. 상대방 배우자와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려는 이혼을 말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들어서 황혼이혼 건수가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야 할,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나는 행복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남편분께서는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 중이셨는데 상대방 아내분께서 이혼 소장을 청구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셨던 의뢰인분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은 나와는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혼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78세 원고분께서 92세 남성분인 남편을 피고로 해서 이혼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92세 남편분은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진 자로서 혼인 초부터 원고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원고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원고를 심하게 억압해왔던 건입니다. 그러던 중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처증 증세까지 심해져서 원고가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자 성당 신부와 바람이 난 것이 아니냐며 원고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1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피고 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피고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원고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한 반면 피고는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좀 수긍이 되진 않으시지요.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와중에 피고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피고와 재결합하기로 한 원고는 피고 집에 찾아갔는데 재결합하자고 찾아간 원고를 피고는 반성문을 써오라면서 다시 내쫓았고 그리고 원고가 다시 한번 이혼 청구를 할 것에 대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내쫓겨 나다시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재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의 이혼 소송이 있었음에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억압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고 원고를 집 밖으로 내몬 이후에는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갈등을 확대 증폭시켰다. 더구나 처인 원고나 자식과의 의논 절차는 없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원피고 사이의 혼인 생활은 파탄된 것이고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이번에는 인용해 준 것입니다. 황혼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판례를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혼 이혼에서 고려해봐야 할 쟁점과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에서는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가? 두 번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성년인 자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자녀분들이 장성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네 번째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지요. 위자료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많아서 다음 꼭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사유가 없거나 혹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법에 근거해서 이혼 청구의 당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4개도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가 간통을 하였거나 제3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이 1호 사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가출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이 2호 악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 즉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타의 입장에서는 처가댁 부모님들께서 나에게 부당한 대우,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였을 때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의 부모님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였을 때가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호의 악의의 유기 사안에도 해당되지만 이 5호, 3년 이상일 경우에는 5호의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판례 사안에서 원피고의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판단한 것에는 그 근거로 이 민법 6번째 이혼 사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고압적이고 정근대적인 태도나 의처증, 심한 잔소리, 생활비 부지급 등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년간 별거 중이시라면 물론 혼인 파탄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기책 사유를 따질 때에는 누가 먼저 집을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집을 나간 사람이 오히려 이혼 사유 중에 2번째 악의 유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별거를 고려하실 때에는 변호사 먼저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분할을 잘 청구하시려면 첫 번째, 상대방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최대한 입수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출 또는 차용금 같이 채무도 포함이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적극 재산을 갖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던 의뢰인분께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수천만 원의 예금 계좌, 주식 계좌를 찾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 찾기가 끝나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소위 몇 대 몇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시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지요.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전업주부로 지내오신 분들께서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해서는 평소에 증거를 입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상대방을 위해서 차려두었던 밥상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거나, 평소 꼼꼼하게 기재해 놓으셨던 가계부를 정리해 놓으시거나, 또는 장볼 때마다 받으신 영수증을
모아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셨던 스케줄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부 법원에서는 기여도 산정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이란 결혼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자녀들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 혼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이혼을 고민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은 나를 떠난 문제가 아닙니다.